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일 2차 전지주가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실망감에 반도체주가 하락하자 이에 따른 수급 공백 현상이 수급 이동이 2차 전지 쪽으로 된 건데, 자, 2차 전지주의 상승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전날의 오름세를 우리 남인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저의 그 노란 넥타이하고 우리 이혜수 앵커의 노란 자켓은 절대 깔맞춤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일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전지주 최근에 우리 시장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서서히 저점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저점 대비해서 3대 대장주, 2차 전지의 3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TI, LG엔솔이 모두가 다 저점 대비 1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10%는 추세 전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이제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시총 순위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지금 LG엔솔은 넘버 3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3인데 2위인 하이닉스하고요. 약 한 두 달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2배 차이였어요. 140조하고 70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121조, 그리고 LG엔솔이 91조입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네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이닉스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만 LG엔솔이 70조에서 90조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는 수급 상황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나도 팔고 너도 팔고 그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2차 전지 나도 사야 되나? 혹시 지금 뒤늦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지금 대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제가 혜수 앵커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수 앵커님, 네.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누가 더 유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 질문이 궁금해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보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해리스 후보 너무 멋있는데 결국에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 같아라고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정답입니다. 우문현답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게 크게 맞지도 않는 그런 설문조사 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머니플러스를 계속 시청하시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네요. 미국의 대선 관전 포인트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11월 첫째 주 화요일.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즉 이제 8월이 되겠죠. 8, 9, 10, 요 세 달 동안에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카멜라 해리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3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야당 후보, 지금은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되겠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럼 정답 말씀드립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미국 S&P 500의 기준 지수는 5,500입니다. 오늘 종가 S&P 500이 5,591입니다. 더 높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는 해리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이건 당선된다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 확률, 승리 확률은 85%입니다. 1984년도부터 집계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S&P 500의 주가 동향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후보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이제는 여러분들 계좌에 10%는 꼭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우리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2차 전지주 바닥에 근접했다. 예, 믿습니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늘고 있고 나 소장께서도 지금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주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뒤늦게 불이 붙었죠. SK 바이오팜 같은 바이오 종목들 신약 기대감에 줄줄이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김선영 대표님? 일단 뭐 물이 들어올 때는 노를 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뭐 일단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계도 그동안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최근에 자체 이제 펀더멘탈로도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신약 기대감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7거래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어제 장중에는 7% 넘게 올라가더니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렉나자랑 존슨앤존스의 리브리반트죠. 이 두 개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좋은 이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에 일단 FDA 승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단계별로 기술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한양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직후부터 이제 20일부터 쭉 보니까 주가 한 46%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마일스톤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추가의 수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죠.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최근 10년 동안 승인받은 정말 모든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이제 월등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들 종가는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종가 보니까 장주엔 좀 뽑았는데 종가나 윗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를 봤을 때 일단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신약 개발 소식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 소식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그리고 거기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하기죠. 이제부터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젠 금리 인상 관심 없다고 딱 꺼버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로 가면 당연히 수혜주, 바이오 제약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내년 이후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들 특허 만료가 줄줄이 나와요.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미 정부가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규제 문턱을 낮춰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그런 내용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업종 자체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도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유한양행, 녹십자, ABL 바이오 주가 추이 계속해서 우리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수주한 건지 김성준 이사께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어제 4만 톤 규모의 이제 미 해군 MRO 사업 신규 수주가 있었는데요. 뭐 사실 이번 계약은 이제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거제 사업장에 미 해군이 이제 입항했을 때 그때 이제 미 해군 그 함정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유지 정비 보수를 한다라는 그런 계약이었고요. 그보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어서 이게 미국이 연간 20조 시장이고요. 글로벌은 한 80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이번에 이제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앞서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60% 그리고 하나오션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100%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의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연내에는 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은 그런 법률상 이제 자국의 이 정박 중인 모든 배들의 유지 정비 그리고 또 새로운 건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선소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리 조선소의 인수는 이제 기본적인 MRO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다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새롭게 진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기존에 이제 방산 쪽에 특화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하나 오션까지도 육해공까지 해서 이렇게 두루 아우르는 이제 종합 방산 그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하나오션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조선주 랠리 때 사실 소외됐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3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를 짓눌렀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오버행도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조선업종이 좀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원화 강세를 빌미로 해서 수출주,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은 거의 뭐 환율은 오래전부터 100% 환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율에 그렇게 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고요. 다른 회사들도 뭐 80% 수준의 환해지를 하고 있어서 환율 변동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존의 이제 수주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고가 수주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래도 다시 한번의 주가 회복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오션이 조선 3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3분기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지금 나왔고요. 최근에 우리 국내 조선 방산업계 해외 진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수주로 군 MRO 정비도 하고 군함 정비도 하고 뭐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런 시장의 성장에 더욱 탄력이 붙기를 기대합니다.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AI 에듀테크 기업이죠.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오늘 증시 코스닥에 입성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IPO 최대어인데 네.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많이 나오는 이유, 손창현 팀장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동생을 바탕으로 이제 디지털 교과서 아이스크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IPO 쪽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오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의 과대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좀 많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실적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영혼까지 때문에 끌어모은 실적이라고. 네. 그래서 일단 이 추가적인 이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모 최단가가 오늘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4,180억입니다. 근데 교육 관련된 디지털 교육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준 가격으로 산정을 했을 때 이제 다른 기업과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동사는 삼성출판사와 이 평가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출판사가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상어를 만드는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이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뭐 비상교육이나 뭐 대교 같은 뭐 이 초동생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육 관련된 업체들과 좀 비교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주주 일가에 대한 보호 예수가 좀 짧은 것도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9년에 아이스크림 에듀를 상장을 했을 때 이 그 친인척 일가 관련된 분들이 6개월 이후 보호예수가 끝나자마자 이제 매도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이번에 이제 친인척 일가 관련돼서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다라고 보는 거를 감안해 보면 만약에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육 시장에 너무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매출이 너무 이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계열사에 대한 아이템 중복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희석 회장의 상장사가 두 개인데 시공테크하고 아이스크림 에듀하고 둘 다 장기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부분도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때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여러 가지 상장 요건 같은 것들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걱정된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또 교육주들이 일제히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연동돼서 교육주 흐름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6세대 10나노미터급 DDR5 D램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미세 공정 한계를 넘어선 것인데요. 과연 주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되어줄 만한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남은 회장님?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SK하이닉스 하면 2등 반도체라는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완전히 뒤바뀌었죠. HBM에서는 넘버1입니다.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HBM 선두했었죠. 게다가 이제 D램 시장에서조차도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을 제치고 1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주가가 문제죠. 자, 하이닉스의 투자 전략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상승이 너무 컸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8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20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자이언트한 큰 기업이 주가가 2배 올랐다는 얘기는 이건 매우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얼마나 조정 받겠느냐? 8만 원짜리가 24만 원, 즉 16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정은 절반 정도 8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SK하이닉스의 투자 비중 10% 유지를 계속 권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수이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SK하이닉스는 15만 원대 진입하면, 즉 아까 말씀드린 16만 원에 무너지면 그때 매수를 하시고 정리는 얼마에 하시면 되냐? 22만 원대 하시면 됩니다. 아니 고점이 24만 원인데 왜 22만 원에 팝니까? 네, 저는 금년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삼성전자 10만 원 넘기도 어렵다고 보고 SK하이닉스가 24만 원 넘어간다. 저는 별로 그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15만 원대 16만 원 근처 오면 사셨다가 22만 원 간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 권해드리고요. 또 우리 댓글창 보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하냐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걱정하신 분이 저는 가장 어리석은 걱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금년 안에 삼성전자 9만 원 못 가잖아요. 그럼 종합주가지수 2,900 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3분기까지 즉 다음 달 9월 달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나올 수 있지만 4분기 가면 다시 반도체는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나마 힘이 납니다. 자, 추석 전에 주식을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써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 9월 약세장 예상한 투자자들이 배당주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선영 대표한테서 듣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해라 이런 말 있습니다. 뭐 우리 찬바람 불면 호빵 먹어라 이런 건 거의 똑같이 뭐 경언이자 진리에 가까운 그런 얘기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은 9월, 10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9월, 10월이 이제 가장 좋은 투자처가 이제 배당주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이 2014에서 2015년도 코스피 월별 수익률 평균치를 집계한 되게 좋은 기사를 어떤 기자님 쓰셨더라고요. 내용 다 얘기하면 기자님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이번 3분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저 같은 강세론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3분기에 금리 인하, 뭐 미국 대선이나 영업이익 컨센서스 되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2012년도 이후에 통계를 봤더니 배당률 상위 20개 기업의 9월, 10월 주가 상승률을 코스피 지수 대비해가지고 1.9%포인트 그리고 2.5%포인트가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배당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융당국이 현재 밀고 있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달에 바로 우리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랑 ETF를 공개하기 때문에 고배당주 쪽에 분명히 패시브 자금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괜찮은 업종은 자동차랑 보험 그리고 은행 업종이 괜찮기 때문에 이 라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가을 배당주 매력이 얼마나 부각이 될지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시죠. 두산그룹이 금감원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은 김성준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좀 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재를 나서주면서 이제 풀기 힘든 숙제를 줬죠. 정정안을 어제까지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건 아니죠.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밥켓이 기존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바뀌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무엇보다 이 핵심은 이제 어떻게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이제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실적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조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조 원 정도의 수익은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도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는 가장 대부분의 절대적입니다. 이익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조금 아마 애먹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의 대부분을 두산 밥켓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대규모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가 수주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또 딴지를 걸었죠. 결국에 돈을 좀 달라 뭐 이런 요구일 텐데요. 이런 물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저도 좀 헷갈립니다. 예, 네네. 헷갈리는데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산 밥켓을 품더라도 배당을 글쎄요 그렇게 크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은 분명히 좀 들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은 또 일부 두산 밥켓을 팔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그 일부 지분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좀 재원 마련을 할 가능성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2890원인데 현재 주가가 17,750원입니다. 한 3,000원 이상의 주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청구하겠네요. 예, 그리고 특히 국민연금이 6.9%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SK의 경우에 보더라도 청구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재원이 아주 많은 회사는 아니고 6천억 이상이면은 철회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국민연금은 저는 분명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소액주주들도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존에 물론 원전 쪽에서 그래서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잃어버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반발이 심할 것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어쩌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적극적인 이런 참여보다 물론 이번에 하나가 무산돼서 어제 시간에서 소폭 반등을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불확실성 분명히 좀 남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주주 이런 그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메리츠 종금 같이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손해를 봤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반영을 해줬어요. 오히려 또 플러스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거울 삼아서 그룹의 지주회사의 그 개편에 조금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지만 기업하고 정부하고 싸우면 정부 당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산이 백기를 든 거죠. 밥켓을 로보틱스랑 합병시키는 게 아니라 갖다 붙인 겁니다. 붙인다는 거죠. 이제 밑에 자회사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논다는 거니까 로보틱스는 뭐 좋아질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두산도 뭐 좋아질 것 같고 나머지 에너빌리티나 밥켓은 조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님 개장전 체크 포인트 전해주시죠. 예, 어제 미증시가 장 초반만 해도 나름 좋았었는데 장 막판까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차익 매물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약세로 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뭐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드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일이기 때문에 펀드 리밸런싱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MSCI 관련된 부분과 ETF 여러 가지 펀드들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자금이 좀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좀 잘 잡는지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G그룹이 결국엔 이제 LG전자와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지분을 2천억 그리고 3천억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 가지 주주 가치를 위한 노력을 이제 대기업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도 어떤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